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우한의 모든 은행은 더 이상 돈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은행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각 대형 은행이 돈을 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행장까지 직접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택담보대출이 1년을 넘었고 신용기록이 좋으면 대출 한도를 100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부동산 대출 월상환액이 5천 위안이라면 은행에서 50만 위안을 더 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은행업계는 대출난, 예금과 대출 간 불균형, 그리고 과도한 업무 압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북경 내 주요 은행들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경은행의 주요 은행장들은 하나같이 불안해하며 마치 뜨거운 팬 위에 올라간 개미처럼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분기입니다. 각 은행의 예금 목표는 모두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목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예금주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매달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은 매달 적자만 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조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의 주요 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흥업은행의 금리는 원래 3%였으나 지금은 2.85%로 내려갔습니다. 초상은행은 2.8%에서 2.6%로 낮췄고 초안은행은 가장 심하게 2.7%에서 2.5%로 내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담보만 있으면 은행과 뭐든 얘기할 수 있어요. 담보할 회사가 없다고? 그럼 우선 소유권 이전을 한 뒤 똑같은 대출 금리를 적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많은 은행도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지금 상해의 많은 은행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압박은 대출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중간이윤이 계속 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류 예금 금리는 약 2%인데 대출 금리는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낮은 금리는 이제 2.5% 정도로 은행은 대출이 늘어나지만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수익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압박은 거시경제 침체는 적지 않은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전선을 축소하고 투자를 줄이면 은행은 신용유효 수요 부족의 압력에 직면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손에 쥐고 있지만 나갈 곳이 없어서 은행엔 그 돈이 손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압박은 기업 경영 부진으로 은행 부실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자산 품질을 안정시키고 부실 자산 처분을 가속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번째 압박은 부실 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자본금을 통해 일부 불량 대출을 상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보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은행들이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상해의 은행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의성 유관시 은행의 한 고객 관리자가 자신들이 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유관시 각 은행의 고객 관리자들은 최근 대출 업무에 큰 압박을 받고 있지만 돈을 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은행의 예금은 부채로서 그 돈을 대출로 내보내야만 은행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체로 신용이 좋지 않아서 은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농민 대출을 예로 들면 작년 이맘때쯤 농민 대출은 모두 예비로 준비되어 있었고 개장 첫날이 되어야 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비 작업이 필요 없고 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은행의 현재 업무 지표에 대한 압박과 최대 한도가 50만 위안까지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농가 대출은 신용 조회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강화돼 신용 조회를 한다면 대부분이 불합격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부채가 높아서는 안 되고 신용 조회가 많아서는 안 되며 인터넷 대출이나 소액 대출이 4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1990년대생이 온라인 대출과 소액 대출에 시달리고 있고 신용 제한으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은행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중경시 한 고객 관리자는 시장에 나가면 고객들의 냉담한 시선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끔은 조롱과 희롱까지 참아야 하는데 주어진 업무는 언제나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남의 한 은행 직원은 많은 소규모 기업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어 고객 관리자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업무를 하지 않으면 상사가 면담하자고 하고 대출을 해주면 문제가 생겨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많은 고객 관리자가 어쩔 수 없이 소규모 및 소액 대출 시장으로 전환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많은 은행이 직원을 해고하고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한시 은행들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몇몇 고객 관리자가 말하길 월급이 줄어들었고 복리후생도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은 평안은행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예전에는 은행 업무가 잘 풀릴 때 연봉이 수십만 위안에 달했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매달 2,000위안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2,000위안입니다.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지 않냐고 물었더니 밖에서는 더 좋은 일을 찾기 어렵다. 여기서는 월급은 적지만 최소한 사회보험과 공적 자금은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여전히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은 한때 철밥통이라고 불렸던 직장이었죠. 이렇게 2-3천 위안씩 받으며 과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주택담보대출과 차량대출이 있다면 거기에 자녀 학비까지 매일 다양한 가정 비용이 들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전에 병이라도 나면 아마도 치료를 받기조차 어려울 겁니다. 한때 부러워했던 직장도 지금은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2개의 상장은행에서 직원 수가 약 3만 8천 명 감소했으며 30개 은행의 직원들 월 평균 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행업계에서 한때 고급 직책으로 여겨졌던 직군들의 월급은 현재 1만 위안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4대 은행의 관리자인 조 씨는 올해 자신의 은행이 전면적인 급여 삭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급여가 일반적으로 10%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삭감된 부분은 주로 성과급이며 기본급은 큰 변화가 없지만 기본 고객 관리자는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성과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 둔화와 부동산 위기의 확산은 은행업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으며 금융업계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상업은행들의 지점 폐쇄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2,383개, 2,756개, 2,681개의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은행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으며 2024년 9월 하순까지 260개 이상의 중소은행들이 합병 및 재편성을 진행했으며 일부는 폐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10개의 은행이 해체될 예정입니다. 또 10개의 은행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예금자들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이 끝나기도 전에 금융감독 당국은 해체될 예정인 10개의 농촌은행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하북 지역에 6개의 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수됐다가 합병 해산되거나 자회사로 전환된 중소금융기관의 수가 지난해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260개 이상의 중소은행들이 통폐합이나 제도 개편을 하는데 문제는 어떤 은행이 가장 먼저 해체될지, 그리고 해체된 은행에 예금된 돈은 어떻게 될 것인지입니다. 우선 해체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중소은행입니다. 그 이유는 자체가 취약하고 대형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을 삼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돈이 농촌은행이나 농업신용협동조합에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은 은행 해체의 핵심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해체 비율이 높은 은행은 대주주의 불법 운영이나 자금 횡령으로 인해 감독 당국의 관리하에 들어간 은행들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주주나 경영진만 자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은행 관리자도 자금을 횡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도박이나 운동경기 도박에 참여하여 수천만 위안을 잃은 사람들이 모두 은행 직원들이었습니다. 많은 예금자가 특정 은행 관리자의 말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몇 년 동안 돈을 예치한 후 인출하러 갔더니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해체가 예금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 직접 해체되어 파산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만약 해당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50만 위안 이하라면 은행이 해체된 후 예금보험이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예금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은 은행이 파산 청산 후 보상되며 은행이 자산이 부족하면 초과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은행이 해체된 후 다른 은행에 의해 재편성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채무는 새로운 은행으로 이전됩니다. 재편성된 새로운 은행은 원래 은행보다 더 안전하므로 예금자들의 예금은 새로운 은행에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자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부패,
외국 자본 철수,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력층의 자금 수단인 은행이 서민 경제 수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 위축 속에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행 자신도 살아남기 어려워 이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중국 경제의 시스템 붕괴가 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정효농은 중국 은행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초대형 은행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은행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부 독점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은행업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은행업의 주력은 6대 국유은행, 12개의 주식제 은행과 125개의 도시 상업은행입니다. 이들 도시 상업은행의 자산은 은행권 전체 자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6대 국유은행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60에서 70%를 차지하며 중국 경제의 금융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은행은 모두 상장됐고 일부 민간 투자를 흡수했으며 비정부 주주가 있지만 여전히 정부나 국영금융기관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상은행의 주주 구조에서 중앙회금공사, 재정부 및 전국사회보장기금을 합산한 지분율은 70%를 넘습니다. 중앙회금공사는 정부가 외화 보유액을 운영하는 투자기관으로 중국 공상은행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중국에는 진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은행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의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은행은 정부의 주도로 운영되며 정부의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은행의 고위 관리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정부가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은 반드시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대형은행은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며 지방도시 상업은행은 지방정부가 관리합니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결국 은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